아, 어머니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며느리가 갯벌에 묶인 시어머니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물이 코까지 차오르면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대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 궁금하시면 직접 체험해보세요. 어머니가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이년아! 순덕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악을 썼습니다. 그래! 이 후레 자식들아!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이들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내가 반드시 살아서 2년 꼴 보고 만다. 두고 봐라! 며느리는 코웃음 치며 차에 올라탔고 아들은 끝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설날 밤 폭설이 쏟아지는 갯벌. 평생 모은 3억 다 줬습니다. 손주 돌잔치에도 못 갔어요. 명절에 혼자 밥 먹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니까 참았어요. 근데 그 새끼가 엄마를 갯벌에 묻고 갔습니다. 밀물이 밀려왔어요. 발목, 무릎, 허리, 가슴, 목. 물이 코끝까지 찼을 때도 순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어도 안 죽어. 니년들 꼴 보기 전엔. 그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하늘이 순덕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살아 돌아온 순덕이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아들 부부는 이 땅이 1700억짜리인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1700억? 땡전 한 푼도 못 만져. 오늘은 70세 어머니가 1700억 땅을 노린 아들 며느리에게 갯벌에 묻힌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설날 새벽 밤새 내리던 폭설이 그쳤습니다. 68세 노인 한복수가 밀물이 막 들기 시작하는 시간에 마지막 조개를 건지려고 갯벌로 나왔어요. 손전등을 들고 걷던 한복수의 귀에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빛을 비추자 물에 반쯤 잠긴 사람이 보였죠. 한복수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품에서 칼을 꺼내 밧줄을 끊었습니다. 순덕을 등에 업고 밀물이 차오르는 갯벌을 뚫고 해안가를 향해 뛰었어요. 발이 뻘에 빠질 때마다 비틀거렸지만 한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0세 강순덕이 갯벌에 묻히기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장례식장 안에 국화꽃 향기가 가득했어요. 순덕이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어요. 힘든 시절 갯벌에서 함께 일하고 논밭에서 함께 땀 흘린 사람이었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빈소가 한산해졌습니다. 순덕이 영정 속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때 며느리 이미선이 순덕 옆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땅 정리하셔야죠. 순덕이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그 넓은 땅 혼자 어떻게 관리하시게요?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서 할 소리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는 며느리였어요. 그 땅은 못 팔아. 내 시아버지가 평생 일군 땅이야. 이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차갑게 내뱉었어요. 평생 그 허름한 땅에서 혼자 늙어 죽으실 거예요? 순덕이 아무 대답 없이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이미선이 한숨을 푹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아서 하세요. 며느리의 뒷모습이 장례식장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영정 속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저 며느리 좀 봐. 당신 영정 앞에서 땅 얘기를 하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덕이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덕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 땅 지킬게. 걱정하지 마. 그 땅은 남편이 40년 전 재산을 털어 헐값에 사들인 갯벌 인근 30만 평 규모의 논밭과 염전 부지였어요.
당시에는 갯벌 옆 쓸모없는 땅이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저런 땅을 사냐고 비웃었지만 남편은 묵묵히 그 땅을 읽었죠. 순덕도 남편 옆에서 4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염전에서 소금을 긁고 논에서 벼를 베고 밭에서 고구마를 캤어요. 그렇게 평생을 바친 땅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호가 홀로 찾아왔어요. 준호의 얼굴이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엄마, 나 할 말 있어. 순덕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좀 필요해.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 시작한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필요하니? 있는 대로 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이 잠시 망설이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장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순덕이 아들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여기 3억 있다.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준호가 두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엄마,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이걸로 사업 잘해봐라.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순덕이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미소 지었어요. 아들이 고맙다고 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힘들 때 엄마한테 손 벌릴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아들에게서 들은 마지막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3억을 받아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어요. 순덕이 전화를 걸면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가끔 전화를 받아도 아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죠.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매일 저녁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혹시 문자라도 왔나 싶어 수십 번씩 확인했지만 화면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덕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손주의 돌잔치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들뜬 마음으로 시내에 나가 새 옷을 샀어요. 손주에게 줄 금반지도 정성껏 골랐습니다. 우리 손주 얼굴 보겠구나. 순덕은 거울 앞에서 새 옷을 입어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돌잔치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잔치 이틀 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돌잔치는 조촐하게 해서 어머니는 안 오셔도 돼요. 순덕은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순덕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손주 돌잔치에 엄마는 오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나도 바빠서 잘 모르겠어. 그래도 할머니가 손주 돌잔치에.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끊을게.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덕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돌잔치 날 순덕은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새로 산 옷은 옷장에 걸어두었어요. 금반지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순덕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수군거렸죠. 어느 날 마을 슈퍼에 들렀다가 순덕은 이상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순덕이 어머니 많이 안 좋아지셨대. 그러게, 치매 걸렸다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시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신다고. 순덕의 귀를 의심했어요. 치매라니, 자신이 치매라니. 순덕이 슈퍼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순덕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눈을 피하며 하나둘 슈퍼를 빠져나갔습니다. 순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뻔했습니다. 며느리 이미선이었죠.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아들 가족이 오기를 기대하며 음식을 준비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갈비찜도 푹 끓였죠. 상을 차려놓고 순덕은 아들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었어요. 해가 기울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순덕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추석인데 안 오니? 아, 엄마. 우리 처가 먼저 갔다가 갈 거야. 그래. 그럼 몇 시쯤 오니? 오늘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덕은 차려놓은 상 앞에 혼자 앉았어요. 음식이 식어갔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한 달 후 며느리 이미선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순덕은 반갑기보다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미선이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요양원 입소 서류였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순덕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난 아픈데 없어. 요양원 안 가. 이미선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마을 사람들도 다 알아요. 순덕은 치미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 소문을 퍼뜨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그걸 들먹이는 것인지 기가 막혔어요. 내가 언제 기억력이 안 좋았어? 그 소문 네가 퍼뜨린 거잖아. 이미선의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능글맞은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피해망상까지 있으시네. 역시 요양원 가셔야겠어요. 순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요양원 안 간다니까 안 가. 이미선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땅 파세요. 땅 팔아서 요양비 내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혼자 관리도 못하시면서. 순덕의 눈에 불이 켜졌어요. 결국 노리는 건 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땅이었죠. 이 땅은 절대 못 팔아. 내 시아버지하고 40년 일군 땅이야. 죽어도 못 팔아. 이미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고 보세요, 어머니. 이미선이 서류를 챙겨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며칠 후 순덕은 손주들이 보고 싶어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과일과 과자를 잔뜩 사들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민서야. 할머니 오시면 가까이 가지 마. 며느리 이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엄마? 할머니 더러워. 알았지? 순덕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죠. 순덕은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선물 봉지를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복도 끝 계단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어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헬쑥하게 말라 있었어요.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죽게 생겼어. 준호가 순떡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땅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야 해. 순덕이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뭐라도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3억 줬잖아. 그 돈은 어디 갔니? 그건 사업하다 보니까.
순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 땅만은 안 된다. 엄마, 내 아버지하고 40년 피땀 흘려 일군 땅이야. 담보고 뭐고 안 돼. 준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어요. 아들의 눈인데 아들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어. 준호가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순덕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설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미선이 단골 부동산 중개업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사모님, 시어머니 땅 있잖아요. 그거 대박 났어요. 이미선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대박이라니요? 그 허름한 땅이요? 신도시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어요. 보상금이 어마어마해요. 이미선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얼마나 되는데요? 1,700억이요. 이미선은 숫자를 듣고 멍해졌습니다. 1,700억. 평생 상상도 못 해본 금액이었어요. 그 정보 확실한 거예요? 제가 구청 아는 사람한테 직접 확인했어요. 다음 주에 공식 발표나요. 전화를 끄는 이미선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시어머니가 죽으면 상속인은 아들 준호 한 명뿐이었습니다. 준호 명의가 되면 사실상 자기 돈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이미선은 남편 준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방문을 꼭 잠갔어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준호가 피곤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시어머니 땅 있잖아. 그거 1,700억이래.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뭐? 1,700억? 신도시 재개발 보상금. 다음 주에 발표난대.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허름한 갯벌 옆 땅이 1,700억이라니 꿈만 같았어요. 그래서 이미선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를 한껏 낮췄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돈 다 우리 거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다 죽을래? 아니면 1,700억 받고 살래?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이미선이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우리 지금 빚이 얼마야? 사채업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그래도 엄마를. 어차피 70이야. 얼마나 더 살겠어.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선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걸렸다고 소문 퍼뜨린 거 기억나지? 그거 다 이럴 때 쓰려고 한 거야. 뭐? 어머니가 치매라서 집 나갔다가 사고 당했다고 하면 돼. 아무도 의심 안 해.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치매 소문을 퍼뜨린 게 단순한 악의가 아니었죠. 미선아, 나 1,700억이야. 1,700억. 이미선이 준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이 돈이면 빚 다 갚고 평생 놀고 먹어도 남아. 애들 유학도 보내고 강남에 집도 사. 준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죠. 어떻게 할 건데? 준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미선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설날에 어머니 데리러 가. 명절인데 드라이브 가자고 해. 이미선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갯벌로 데려가서 밀물에 떠내려가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썰물 때 갯벌 끝까지 끌고 가서 묻어두면 밀물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죽었습니다. 설날 아침이 밝았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했어요. 혹시라도 아들 가족이 올까 싶어
떡국 재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점심때쯤 집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이 창문을 내다보니 아들 준호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고, 준호가 왔네. 순덕이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이미선이 서 있었어요. 손주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어서 와. 애들은? 이미선이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친정에 맡겨놨어요. 오늘 어머니 모시고 드라이브 가려고요. 순덕은 의아했지만 아들이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지난번 땅 얘기로 싸운 뒤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설날에 찾아온 거예요. 드라이브? 추운데 뭘? 명절인데 어머니 집에만 계시면 안 되죠. 바다 구경 가요. 순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왔으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라. 순덕이 외출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니? 아니, 없어.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순덕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눈이 점점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내 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차가 방향을 틀어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어요. 어디 가는 거니? 이쪽은 바다가 아니잖아. 이미선이 운전대를 잡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경치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차가 갯벌 쪽으로 향했어요. 순덕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고 있었죠. 준호야, 이상하다. 어디 가는 거야? 준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잔뜩 굳어 있었어요. 차가 갯벌 근처 공터에 멈췄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내려요, 어머니. 이미선이 차 문을 열었어요. 순덕은 내키지 않았지만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밑에 눈이 쌓여 있었죠. 여긴 왜 온 거야? 여기가 뭐가 있다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순덕의 팔을 잡았어요. 그 힘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준호야, 왜 이래? 순간 뒤에서 둔탁한 충격이 느껴졌어요. 이미선이 삽자루로 순덕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순덕의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대로 눈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순덕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갯벌 한가운데였어요. 손발이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천조각이 물려 있었죠. 몸이 꽁꽁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들 준호가 삽으로 눈을 퍼서 순덕 위에 덮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이미선이 팔짱을 끼고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입에 물린 천을 이로 씹어 뱉어냈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호는 대답 없이 눈만 덮었습니다. 순덕이 아들을 노려봤어요. 네가 사람이냐? 애미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미선이 순덕 앞에 쪼그려 앉으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원망하지 마세요. 1,700억이 걸린 일이에요. 순덕의 눈이 커졌어요. 1,700억이라니.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인연들이 땅 때문에. 이미선이 킥킥 웃었어요. 어머니 땅, 재개발 보상금 1,700억이래요. 그 돈이면 어머니 한 분쯤은 포기할 수 있죠. 순덕의 온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후레 자식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 순덕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악을 썼습니다. 니들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두고 봐라. 이미선이 일어서며 코웃음을 쳤어요. 편히 가세요, 어머니. 밀물이 곧 올 거예요. 아들 부부가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갯벌 위에는 폭설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이를 악물었어요. 죽어도 안 죽어. 니년들 꼴 보기 전엔 절대 안 죽어. 멀리서 바닷물 밀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밀물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발끝을 적시더니 종아리를 넘고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순덕은 묶인 몸을 비틀어 봤지만 밧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허리를 지나 가슴까지 올라왔어요. 숨을 쉴 때마다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폐를 찔렀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었죠.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순덕이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물이 목을 넘어 턱까지 찼어요. 고개를 뒤로 젖혀 간신히 코를 물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파도가 한번 밀려올 때마다 입안에 짠물이 들어찼어요.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져 갔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설날 새벽 밤새 내리던 폭설이 그쳤습니다. 68세 노인 한복수가 장화를 신고 갯벌로 나왔어요. 밀물이 막 들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조개를 건지려고 손전등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죠. 한복수의 귀에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저게. 한복수가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물에 반쯤 잠긴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복수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르신, 정신 차려요. 순덕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어요. 한복수가 품에서 칼을 꺼내 밧줄을 끊었습니다. 순덕을 등에 업고 일어섰어요. 밀물이 점점 거세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한복수가 이를 악물고 해안가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발이 뻘에 빠질 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등에 업힌 순덕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한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조금만. 한복수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어요. 해안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뻘을 빠져나와 단단한 땅을 밟았어요. 한복수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갯벌에서.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한복수는 순덕을 껴안고 체온을 나눠줬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순덕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어요. 한복수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순덕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체온증이 심각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순덕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었어요. 심장 박동 소리만 병실에 울렸습니다. 그 시각 아들 부부는 집에서 설날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미선이 텔레비전을 보며 샴페인을 땄습니다. 이제 끝났어. 밀물이 다 처리해줬을 거야.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술만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미선이 준호를 깨웠어요. 여보, 경찰서 가야지. 실종 신고해야 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종 신고.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있어서 새벽에 집을 나갔다고 해. 내가 다 계획해뒀잖아. 두 사람이 경찰서에 갔어요. 이미선이 눈물까지 짜내며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요. 새벽에 집을 나가셨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실종 신고서를 받았어요. 이미선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였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덕이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고개를 돌리니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갯벌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한복수가 반가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순덕이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제가 갯벌에서 모셔왔어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복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손발이 묶여 있었잖아요.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순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복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한복수는 매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죽이라도 끓여와서 순덕에게 먹였어요.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병원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있으신가요?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면 아들에게 연락이 갈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또 어떤 짓을 할지 몰랐죠. 순덕이 한복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제발 부탁이에요. 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한복수는 순덕의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눈빛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한복수가 경찰에게 다가갔어요. 이 어르신은 갯벌에서 제가 발견했는데 신원을 모르겠어요. 기억도 잘 못하시는 것 같고요. 경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호자가 없으시면 복지관에 연락해야 하는데요. 제가 일단 모시고 있을게요. 기억 돌아오시면 연락드릴게요. 경찰이 떠나고 한복수가 순덕에게 돌아왔어요. 어르신, 저희 집으로 가시죠. 여기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남이잖아요. 한복수가 씩 웃었어요. 갯벌에서 살려놓은 사람인데 끝까지 책임져야죠. 순덕이 한복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어요. 자식은 엄마를 죽이려 하고 남은 엄마를 살리려 하고. 순덕은 한복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의 허름한 집이었어요. 한복수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좀 참으세요. 몸 회복될 때까지만요. 한복수가 따뜻한 방을 내주었어요. 순덕은 며칠 동안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었죠. 어느 저녁 한복수가 텔레비전을 켰어요.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해안 갯벌 인근 토지가 신도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순덕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화면에 익숙한 땅이 나왔습니다. 순덕의 땅이었죠. 해당 토지의 보상금은 총 1,7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순덕의 몸이 굳었습니다. 1,700억. 갯벌에서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땅, 재개발 보상금 1,700억이래요. 순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1,700억을 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래요? 얼굴이. 한복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 땅이 내 땅이에요. 한복수가 놀라서 텔레비전을 바라봤어요. 저 땅이요? 내 자식이 저 돈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어요. 순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40년 함께 일군 땅이었습니다. 그 땅 때문에 자식에게 죽을 뻔했죠. 한복수는 아무 말 없이 순덕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순덕은 밤새 울었어요.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순덕이 한복수를 불렀어요. 눈이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아저씨, 이제 알겠어요. 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 한복수가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전현들이 내 돈 만지게 할 수 없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시죠. 살인 미수잖아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감옥 몇 년 살다 나와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한복수가 순덕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예요. 1700억 땡전 한 푼 못 만지게 할 거예요. 한복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순덕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껴졌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덕이 한복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갯벌에서 살려놓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순덕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순덕이 한복수의 집에 머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깊어갔어요. 순덕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분노는 식지 않았죠. 그 사이 아들 부부는 어머니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미선은 6개월이 지나자 법원에 특별 실종 선고를 청구했습니다. 갯벌에서 실종되었으니 위난에 의한 실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보, 이제 곧 상속받을 수 있어. 이미선이 서류를 들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특별 실종 선고 나면 어머니 땅 다 우리 거야.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선은 준호를 끌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속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무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특별 실종 선고가 나면 상속 개시가 됩니다. 아드님이 단독 상속인이시니 전 재산이 아드님 명의로 넘어가요. 이미선의 눈이 반짝였어요. 1700억이 전부 우리 거란 말이죠? 네, 보상금 전액이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미선이 준호의 팔을 꽉 잡았어요.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편 순덕은 한복수와 함께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복수가 아는 사람을 통해 재개발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변호사 오정숙은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어요. 순덕이 오정숙 앞에서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이 어떻게 자신을 갯벌에 묻었는지 말했어요. 오정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오정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무료로 변호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저 인간들 감옥에 보내야 해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감옥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네, 1700억 한 푼도 못 만지게 하고 싶어요. 전현들이 그토록 원하던 돈이잖아요. 오정숙이 순덕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담긴 분노와 결의를 읽었어요. 그러시려면 살아계시다는 걸 숨기셔야 해요. 오정숙이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저들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를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정숙이 복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녹화하라고 했어요. 그들의 입에서 직접 범행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면 완벽한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차량 위치 추적 자료와 CCTV 영상도 확보해 볼게요. 오정숙이 말했어요. 설날 당일 그 사람들 차가 갯벌 쪽으로 간 기록이 있을 거예요. 순덕이 오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마울 것 없어요. 저도 의뢰인 생각하면 밤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복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복수가 먼저 움직였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갯벌에서 이상한 노인 시신이 떠내려갔다더라. 설날 무렵에 실종된 사람 있지 않았어? 그 사람 아닐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아들 부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미선이 그 소문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밀물이 다 처리해줬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한 달 후 순덕이 직접 움직일 때가 되었어요. 한복수가 변장 도구를 준비해 왔습니다.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순덕이 거울을 보며 변장을 했어요.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예요. 한복수가 말했어요. 순덕과 한복수는 아들 집 근처로 갔습니다. 주차장이 보이는 건물 뒤편에 차를 세웠어요. 한복수가 준비해온 녹화 장비를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찍으시면 돼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부부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덕은 건물 뒤편에서 지켜봤습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아들 부부의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죠. 순덕이 조심스럽게 아파트 현관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700억을 어떻게 나눌 건데? 이미선의 목소리였어요. 나눠? 내 엄마 재산인데 당연히 내 거지. 준호가 받아쳤습니다. 뭐, 시어머니 없앤 건 내 아이디어야. 내가 계획 다 세웠잖아. 이미선이 악을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속인은 나야.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들어온다고. 야, 박준호. 우리같이 손 안 더럽혔으면 지금 이 돈 없어.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녹화 버튼을 누른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없애길 잘했지. 1,700억이야, 1,700억. 이미선이 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반반 나누자고. 안 그러면 나 경찰에 다 말해버릴 거야. 뭐, 협박이야, 지금? 협박이면 어때? 어차피 당신도 공범이야. 순덕은 그 모든 대화를 녹화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녹화를 마치고 순덕이 한복수에게 돌아왔습니다. 다 찍었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것들이, 전현들이. 한복수가 순덕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며칠 후 변호사 오정숙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차량 위치 추적 자료 확보했습니다. 오정숙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설날 당일 오후 3시 아드님 차량이 갯벌 방향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어요. 순덕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CCTV도 찾았어요. 갯벌 가는 길목에 있는 편의점 CCTV에 차량이 찍혀 있어요. 오정숙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보여줬어요. 흐릿하지만 아들 부부의 차가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녹화 영상에 본인들 입으로 범행을 인정했고 차량 이동 기록과 CCTV까지 있어요. 순덕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오정숙이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검찰에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복수의 집에 돌아온 순덕은 거울 앞에 섰어요. 6개월 동안 숨어 지내느라 초췌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덕이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어요.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니년들 꼴 볼 시간이야. 일주일 후
변호사 오정숙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살인미수 및 유기치사미수 혐의였습니다. 검찰이 고소장을 검토하고 수사에 착수했어요. 아들 부부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갔습니다. 이미선이 우편함에서 출석 요구서를 꺼내 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준호가 달려왔어요. 출석 요구서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인미수? 이게 무슨... 누가 신고한 거야? 시신도 없는데? 이미선이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을요.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아들 부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미선이 거실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시신도 없는데 무슨 증거가 있겠어. 준호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미선아, 어떡해. 우리 들킨 거 아니야? 들키긴 뭐가 들켜. 정신 차려. 이미선이 준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우리 그날 드라이브 갔다가 어머니가 혼자 내렸다고 하면 돼. 알겠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불안이 가득했죠. 다음 날 오전 아들 부부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형사가 조사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앉으세요. 형사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준호와 이미선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설날 당일 어머니와 함께 외출하셨죠? 형사가 물었어요. 네, 드라이브 갔어요. 이미선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셨나요? 바다 쪽으로요. 명절이라 어머니 기분 전환시켜 드리려고요. 이미선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중간에 내리셨어요. 화장실 가신다고 하시더니 안 돌아오셔서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러더니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 영상 좀 보시죠.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갯벌 가는 길목의 편의점 앞이었어요. 아들 부부의 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날 오후 3시 17분입니다. 이 차가 갯벌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드라이브 가신 거라고 하셨는데 왜 하필 갯벌이었나요? 이미선이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경치가 좋아서요. 그쪽 바다가 예쁘잖아요. 그런데요. 형사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23분 이 차가 갯벌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8시간 넘게 뭘 하신 거죠? 이미선의 표정이 굳었어요. 준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찾느라고요. 안 돌아오셔서 주변을 찾아다녔어요. 신고는 안 하시고요? 다음 날 했잖아요. 이미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사실 문을 바라봤어요. 피해자분 들어오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조사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이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미선이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았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어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에요. 이미선이 순덕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순덕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거기서 순덕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미선이 멈칫했습니다. 순덕이 아들 부부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죠.
형사가 노트북에서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 녹음 파일 좀 들어보시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사실의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 없애길 잘했지. 1700억이야, 1700억. 이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반 나누자고. 안 그러면 나 경찰에 다 말해버릴 거야. 녹음 파일이 계속 재생되었어요. 이미선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미선이 소리쳤어요. 형사가 녹음을 멈추고 이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본인 목소리 맞으시죠? 이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억울해요. 이미선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 남편이 시킨 거예요. 저는 협박당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이 나한테 협박했잖아. 안 하면 죽인다고. 이미선이 악을 썼어요. 준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미선, 네가 먼저 죽이자고 했잖아. 준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1700억이라고. 어머니 없애면 다 우리 거라고. 네가 그랬잖아. 아니야. 당신이 먼저 말했어. 조사실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땅값 정보 알아낸 것도 나야. 내가 다 계획했어. 이미선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내 몫이 더 많아야 해. 당신은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잖아. 순간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미선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들어보였어요. 지금 하신 말씀 다 녹음되었습니다. 이미선이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준호도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순덕이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심할 뿐이었죠. 박준호, 이미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다른 경찰들이 들어와 아들 부부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미선이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준호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끝까지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가 끌려나가고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덕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재판 날짜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에서 한복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순덕이 힘없이 웃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아들 부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1700억 재개발 보상금을 노린 패륜 부부가 검거되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들은 친어머니를 갯벌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덕이 텔레비전을 바라봤어요. 화면에 수갑찬 아들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순덕이 중얼거렸어요. 1700억 한 푼도 못 만져. 그때였습니다. 순덕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어르신, 왜 그래요? 한복수가 달려왔습니다. 순덕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르신, 정신 차려요. 한복수가 순덕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급히 전화기를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한복수가 순덕의 손을 꽉 잡았어요. 버텨요, 어르신. 제발 버텨요. 순덕의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덕이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한복수가 구급차에서 내려 뒤따라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네, 제가 보호자예요. 한복수가 대답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고 한복수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한복수가 다급하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괜찮은 거예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어요. 저체온증 후유증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더해져서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한복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당분간 입원하셔야 해요. 충분히 쉬시면 회복되실 겁니다. 순덕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한복수가 병실 의자에 앉아 순덕을 지켰어요. 순덕의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복수가 졸고 있었죠. 아저씨, 순덕이 작게 불렀어요. 한복수가 화들짝 놀라며 깨어났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드세요? 순덕이 힘없이 웃었어요. 내가 또 쓰러졌구나. 너무 무리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동안 쌓인 분노와 긴장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요. 재판은요? 전현들 어떻게 됐어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예요. 재판 날짜 잡히면 연락 온대요. 순덕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전현들 꼴을 봐야 했죠. 한복수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직접 죽을 끓여왔어요. 호박죽, 전복죽, 야채죽. 순덕이 좋아하는 것들로 매일 바꿔가며 만들어 왔습니다. 아저씨, 이러지 않아도 돼요. 순덕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려? 어르신 건강해지셔야 재판도 가시죠. 한복수가 죽을 떠서 순덕 입에 넣어줬습니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자식은 엄마를 죽이려 했는데 남인 아저씨가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한복수가 씩 웃었어요. 이제 남이 아니죠. 갯벌에서 만난 인연인데요. 순덕이 한복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오정숙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요.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한 달 후로 잡혔어요. 건강 회복되시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셔야 해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갈 거예요. 전현들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해요. 오정숙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검찰에서 살인미수와 유기치사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증거가 확실해서 중형이 나올 겁니다. 순덕의 눈이 빛났어요. 1,700억은요? 상속권 박탈 소송도 준비하고 있어요. 폐륜 행위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든요. 순덕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순덕이 거울 앞에서 옷을 가다듬었어요. 깔끔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한복수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긴장되세요? 아니요. 오늘만 기다렸어요. 순덕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법원 앞에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1,700억 폐륜 부부 재판이라는 글자가 카메라 앞에 보였어요. 순덕이 한복수와 함께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순덕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 마을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취재진도 가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아들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헬쑥하게 말라 있었어요. 이미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증인석에 섰어요. 아들 부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피해자 강순덕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날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덕이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자신을 갯벌에 묻었는지, 며느리가 뭐라고 말했는지, 밀물이 어떻게 차올랐는지.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검사가 물었어요. 순덕이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 했나? 순덕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모은 3억 다 줬어. 명절에 혼자 밥 먹어도 참았어. 손주 얼굴 못 봐도 참았어.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니들은 엄마를 갯벌에 묻었어. 돈 때문에. 방청석에서 누군가 훌쩍였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고 이미선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미선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다 남편이 시킨 거예요. 이미선이 소리쳤어요. 변호사 오정숙이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재판장님, 피고인 이미선이 재개발 정보를 먼저 입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정숙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통화 기록입니다. 이미선 피고인이 먼저 정보를 알아낸 후 남편에게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이미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선이 갑자기 피고인석에서 뛰어내렸어요. 순덕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미선이 울부짖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법정 경위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미선을 붙잡아 세웠어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갑게, 단호하게. 엄마. 이번에는 준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순덕이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네가 삽으로 눈을 덮을 때 난 내 눈을 똑똑히 봤다. 순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때 넌 날 한 번도 안 봤어. 고개를 돌렸지.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박준호, 살인미수 및 유기치사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피고인 이미선, 같은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미선은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아들 부부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미선이 끝까지 울부짖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순덕이 법정을 나섰어요.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자분,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드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순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한복수가 기자들을 막아주었어요. 차에 올라탄 순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원 건물이 멀어져 갔어요. 끝났어요. 순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끝난 거예요?
한복수가 물었어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재판이 끝난 후 순덕은 변호사 오정숙과 함께 상속권 박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폐륜 행위로 인한 상속 결격 사유가 인정되었어요. 아들 준호는 법적으로 상속인 자격을 잃었습니다. 1,700억 재개발 보상금은 온전히 순덕의 것이 되었어요. 순덕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어르신 명의로 모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오정숙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순덕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1,700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과 40년을 일군 땅의 값이었죠. 여보, 우리 땅이 이렇게 됐어. 순덕이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순덕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어요. 보상금 중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을에 복지회관 하나 지어주세요. 이장이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요. 혼자 다 쓰고 죽을 것도 아니잖아요. 마을 사람들 편하게 모일 곳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순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장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으로 순덕이 찾아간 곳은 한복수의 집이었습니다. 허름한 어촌 마을의 낡은 집이었어요. 한복수가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순덕이 불렀어요. 한복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순덕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집이에요. 아저씨 이름으로 해놨어요. 한복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갯벌에서 날 살려준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한복수가 손사래를 쳤어요. 안 돼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난 그날 밤 죽었어요. 순덕이 한복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요. 한복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고마운 건 나예요. 순덕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느 날 순덕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온 편지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랑 민서예요. 순덕의 손이 떨렸어요. 손주들의 편지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잘못했대요.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대요. 할머니 많이 아팠어요? 우리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우리 데리러 와요. 순덕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문 앞에서 선물만 놓고 돌아섰던 그날이 생각났죠. 며칠을 고민했어요. 손주들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아이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잘못한 거지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순덕이 결심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을 찾아갔어요. 시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손주들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와 민서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민서가 먼저 순덕을 알아봤습니다. 두 아이가 달려왔어요. 순덕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울먹였어요. 할머니, 우리 데려가요. 여기 싫어요. 민서도 울었습니다. 순덕이 두 손주를 꼭 껴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데려갈게. 이제 할머니랑 살자. 순덕이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순덕은 법원에 양육권 청구 신청을 했어요. 부모가 모두 수감된 상황이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후
순덕은 손주들의 법적 양육권자가 되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새로 지은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크지 않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죠. 설날 아침이 밝았어요. 순덕이 부엌에서 떡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할머니, 맛있는 냄새. 민서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다 됐어. 순덕이 웃으며 말했어요. 거실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복수 할아버지. 한복수가 손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한복수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저씨. 순덕이 한복수를 맞았습니다. 식탁에 떡국이 올라왔어요. 순덕, 한복수, 민준, 민서.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떡국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수가 순덕을 바라봤어요. 이제 가족이 생겼네요. 순덕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순덕은 남편 산소를 찾았어요. 손주들의 손을 잡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한복수도 함께했어요. 산소 앞에 선 순덕이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땅 잘 지켰어. 당신이 일군 땅, 나쁜 놈들 손에 안 넘어갔어. 순덕이 미소 지었어요. 손주들도 데려왔어. 이제 내가 잘 키울게. 민준이와 민서가 산소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맑았어요. 순덕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어. 나는 잘 살고 있어. 순덕이 손주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복수가 옆에 나란히 섰어요. 네 사람이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등을 비췄어요. 순덕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찾아온 평화였죠.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겠니? 순덕 어르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폭설 내리던 그 밤 갯벌에서 밀물에 잠겨가면서도 죽어도 안 죽어 라고 외쳤던 순덕 어르신. 그 분노와 억울함이 결국 살아남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700억 재개발 보상금 갯벌에 묻힌 시어머니.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현실은 더 잔인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학대가 가해자의 84%가 가족이에요. 그 중에서도 자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재산 문제로 부모를 버리거나 해치는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재산은 살아있을 때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평생 모은 돈, 평생 일군 땅,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힘입니다. 자식이 효도하겠다고 해도 명의는 끝까지 지키세요. 둘째,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기록을 남기세요. 문자, 녹음, 사진. 나중에 내 편이 되어줄 건 증거뿐입니다. 셋째,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너무 믿지 마세요. 순덕 어르신을 살린 건 아들이 아니라 남인 한복수 씨였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넷째, 억울하면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복수는 살아있어야 할 수 있어요. 무너지지 마시고 이 악물고 버티세요. 혹시 지금 자식 문제로 속상하신 분들 계신가요? 재산 때문에 눈치 보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순덕 어르신처럼 당당하게 내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추운 겨울 갯벌에서도 살아남은 순덕 어르신처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순덕 어르신처럼 끝까지 이기는 삶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